1991년 1월 29일이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던 이형호 군. 당시 10살이었고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유명한 곳이죠. 부자들이 많이 살기로요. 205동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쪽 근처 놀이터에서 친구와 놀고 헤어졌는데 집에 가지 않고 놀이터에서 혼자 그네를 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행방이 묘연해지고 맙니다. 분명히 아이가 놀이터에 갔다가 들어올 시간이 넘었는데 밤늦도록 아이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뭔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아버지 이우실 씨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11시 30분 범인으로부터 첫 번째 전화가 걸려오죠. 따르릉. 저희가 형호 군 데리고 있습니다. 이틀 안에 현금 7천만 원 하고요. 카폰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전화는 끊어집니다. 다음 날 실종 1일째입니다. 취재 기자들 다 알고 있었어요. 이영호 군이 유괴됐다는 걸요. 하지만 언론에 밝힐 수는 없었죠. 그래서 기자들이 접근조차 금지되는 상황이었어요. 실종 이틀 차입니다. 1월 31일이에요. 범인이 아주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움직여요. 왜냐면요. 협박 전화를 건 다음 날 또 다른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따르르릉. 예, 안녕하세요. 서초경찰서 형사입니다. 거기 있는 그 형사들 좀 바꿔주세요. 응?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피해자 가족에게 마치 자기가 경찰인 양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요? 경찰이 개입됐는지 알아보려고요. 그 전화는 유괴된 이형호 군의 계모. 자, 계모라는 건 아버지가 재혼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새어머니였어요. 새어머니였던 그 계모가 받게 됩니다. 계모 나쁜 뜻 아니에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계모, 이 계모라기보다 계모가 그냥 새엄마가 계모예요. 자, 그랬는데 그 계모가 전화를 받았는데 옆에 있던 형사가 이게 어떤 유도인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계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쉿!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던 계모는 아니, 무슨 가정집에 형사가 있어요.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범인은 경찰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범인은 계속 전화가 옵니다. 형호 아버지한테 차를 타고 김포공항 주차장으로 오라고 지시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돈을 가지고 운전을 해가지고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죠. 우리 아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런데 정작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시청 앞으로 좀 오셔야겠네요. 또다시 시청 앞으로 오라 그래요. 그래서 시청 앞에 갔더니 충무로 극장으로 오라 그래요. 게다가 충무로 극장에 갔더니 차문을 잠그지 않는 상태로 근처 치킨센터로 들어가라 그러고요. 아버지는 다 따랐어요. 봐세요. 김포공항 갔다가 시청 갔다가 충무로 갔다가 충무로 치킨집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다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랬겠어? 추적하고 있는 경찰이 있다면 같은 차일 거고 그렇다면 같은 차가 김포공항과 시청과 충무로를 계속 따라다녔겠죠. 만남의 장소를 계속 바꾸면 경찰은 배치되기가 힘들어요. 경찰이 계속 추적하기가 힘들어진다고요. 경찰 따돌리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범인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가 또 왔어요, 근데. 제가 경찰에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계속 잡아떼실 거예요? 경찰이 계속 따라다니던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집에 전화해서 얘기를 했어요.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이 형호군의 엄마한테요. 자, 그런데 실제로 경찰은요. 잠복을 하고 있긴 했지만 완전히 행인으로 위장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건 범인이 분명 넘겨짚은 거예요. 왜냐면 범인이 굉장히 똑똑한 애니까 이거는 범인이 지금 막 우리가 따라다니는 걸 절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 넘겨짚은 거예요. 그전에도 넘겨짚고 경찰 바꿔달라고 전화가 왔었잖아. 그랬는데 계모가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미안해요. 그게 아니라 아마 애아빠가 삼촌이랑 같이 나간 모양이에요. 애아빠도 혼자 가기 무서워서 그랬나 보죠, 뭐. 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이건 사실 누군가 애아빠와 같이 나갔다는 걸 반쯤 시인해버린 것과 같거든요. 그랬더니 범인은 이날 당일에만 16번이나 협박 전화를 계속합니다. 더 이상 경찰이 연루되면 아이는 죽은 목숨이라고요. 실종 3일째가 됩니다. 범인은 카폰으로 다시 김포공항으로 올 것을 지시하죠. 하지만 끝내 현장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전화가 와요. 이건 무슨 똥개 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새벽 2시 20분에 종로구 세종로 교보문고 앞에서 돈뭉치를 실은 차를 그대로 세워둘 것을 지시합니다. 이때 이형호 군의 엄마 계모는요. 교보문고 앞에서 신문 가판대 뒤에 몸을 숨기고 있어요. 자, 계모가요. 차를 세워둔 채 돈뭉치를 차에다 둔 채 가판대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금방 이 근처에 있는 지하도에서 한 20대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그 차를 보면서 관찰하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차에 지금 돈이 들어있고 누군가 유괴범이 요구한 차라는 건 아무도 몰라. 근데 그 남자가 이 차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모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형사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저기요. 지금 그 차를 주시하고 있는 남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형사들이 함부로 움직였다간 지금 저 남자한테 우리의 위치가 들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머뭇거렸던 거야. 그러는 와중에 범인이 눈치채고 달아나 버립니다. 실종 7일이 됩니다. 이제 범인은 더 이상 전화로 지시하지 않습니다. 범인의 마지막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부터 메시지로 지시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떤 장소로 가라 그래요. 그럼 그 장소에 메시지를 남겨놔요. 메시지 한 장이 있어요.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메모장에 써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엔 지문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발견한 메시지에 계좌번호를 써놨어요. 각각 A은행, B은행, 윤현수라는 이름, 김주선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윤현수, 김주선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했어.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각각의 계좌에 2천만 원씩 입금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영호 군의 아버지가 A 계좌에만 2천만 원을 입금하고 B 계좌엔 입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계좌 2개를 개설한 은행 둘 다 CCTV가 당시에 없었고 사람이 많은 은행이라서 누가 누군지 전혀 알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이런 은행을 자기가 잘 찾아낸 거지. 굉장히 치밀했죠. 실종 15일째 2월 13일입니다. 범인이 메시지로 또 한 가지를 지시했어요.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저녁 8시 서울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난간석에 붙여둔 메시지를 따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지친 거예요. 저기요, 우리 애 목소리 한 번만 들려줘요.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우리 애가 살아있는지 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지시만 하고 애는 안 돌려주시면 어떡합니까? 아버님 아이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형우 죽기 바라세요? 88도로 타고 가시다 보면 서울교란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 밑에 철제 박스가 있고 그 밑에 제가 메모 남겨뒀어요. 형우 많이 보고 싶으시죠? 이번이 마지막인 줄 알고 잘 진행해 주십시오. 뭐 어떻게 아들 찾아야지. 이우실 씨가 지시에 따라 양화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위에 첫 번째 교각의 철제 선반 위에서 돈을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이 돈이 위에는 10만 원권으로 다 덮여 있어요. 그런데 밑에는 신문지 가짜 돈이에요. 실제 그렇게 5천만 원의 돈 줄 수 없잖아. 애를 지금 못 찾았는데. 10만 원짜리 밑에는 신문지였어. 그리고 이 철제 돈가방을 두고 아버지는 자리를 떠났어요. 왜? 형사들이 잠복해 있기로 했으니까. 아버지가 거기 계속 있을 수 없잖아. 그럼 범인이 안 나타날 거 아니야. 형사들이 잠복해 있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실책이 나와요. 형사들이 잠복할 장소를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돈가방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200m나 떨어진 고수부지에 잠복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여기 있어. 돈을 찾으러 올 거야, 범인이. 근데 여기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잠복을 해버린 거예요. 범인이 오후 10시 10분 승용차를 타고 한 번도 정차하지 않은 채 달려가면서 바로 철제 가방을 낚아채서 도주해버립니다. 형사 4명이 근처에 잠복해 있었는데 어이없게도 아무도 잡지 못했어요. 그냥 달리는 차 안에서 이렇게 손 가져갔어. 그런데 그 돈은 뭐였죠? 가짜 돈이었어요. 새벽 1시 범인이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아버님, 가방 안에 가짜 돈이 잔뜩 섞여 있더라고요. 아버님, 형우 별로 돌아오기 원하지 않으시나 봐요. 그래도 경찰에 신고 안 한 건 제가 감사하게 여기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끊어버린 거야. 그게 끝이었을까요? 아니죠. 돈 못 받았잖아. 실종 16일 다음날 또다시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번에는 대치동 음마아파트 앞에 횡단보도 오른쪽 쓰레기통에 메시지를 넣어놨대요. 이게 벌써 46번째 전화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여기서 범인의 목소리 궁금하지 않으세요? 범인이 46번이나 전화를 했다면 분명히 녹취 기록이 있을 텐데요.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니, 뭔가 믿겠다 해주셔야지 믿죠. 저한테 필요 없고요. 나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하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46번째 전화통화. 대치동 음마아파트 앞에 소래기통에다가 메시지를 뒀대요. 그런데 거긴 아무런 메시지가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뭐냐? 남은 건 뭐예요, 여러분? 아까 은행 계좌 기억나세요? 여기에 돈 넣어놨잖아요. 그런데 실종 21일이 됐을 때 이 경찰이 물론 이 계좌를 막아놨어요. 돈은 넣어놨지만 이 계좌가 출금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놨어요. 근데 이날 오후 3시 30분경에 범인이 나타나서 이 김주선 명의의 계좌를 내밀고 출금을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은행에선 그렇대요. 이 계좌가 막혔어. 경찰이 어떤 이유로 가든 이 계좌를 막아놨어. 돈을 못 뽑아가도록. 그러면은 주의 경고가 뜬대요. 화면에. 주의 경고가 떴어요. 은행원한테. 근데 은행원은 그게 왜 뜬진 몰라요. 이게 지금 유괴범하고 관련된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사기죄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뭐 그냥 신용불량인지 몰라요. 그냥 주의 경고만 뜨는 거야. 그러니까 여직원이 이렇게 하다가 김주성 고객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돈을 인출해 드릴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인지 저쪽 안쪽 가서 얘기하시겠어요? 범인은 바로 도주합니다. 그 얘기만 해주지 않고 조금만 더 붙잡고 있었더라도 은행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죠. 뭐 모르지 주의 경고만 떴는데. 그래서 또 한 번 놓쳐버려요. 안타깝죠. 그게 실종 21일째입니다. 유괴범은 더 이상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은행에서 그를 거의 발견할 뻔했지만 경찰은 또 놓치고 맙니다. 그러던 3월 13일 실종 44일째 오후 12시 서울시 송파구 잠실이동 잠실 고수부지 하수관에서 이영호 군이 숨진 채 하수구에 거꾸로 처박혀 있는 것을 도색 작업을 하던 한 인부가 발견합니다. 아이의 눈과 입은 비닐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고요. 양손은 포장용 비닐 끈으로 묶여 있었고 발은 나일론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사라졌을 당시, 실종됐을 당시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신발만은 자신이 입고 나갔던 신발이 아니라 다른 신발이 신겨져 있었다고 해요. 아이의 사체를 부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견 당시에는 아이가 숨지고 나서 상당히 시간이 경과한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하수구에 거꾸로 처박혀 있는 이영호 구의 사체가 상당히 얼어서 굳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체 부검 결과 시신이 발견되기 일주일 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종 44일째 됐을 때 아이의 시체를 찾아냈는데 실제로는 그 7일 전에 죽은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유괴범은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오랫동안 데리고 다녔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니죠, 여러분. 죽이고 돈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아이는 계속 살아 있었던 거죠.
아이는 살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의 유괴범은 실종 21일자의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실종 21일차의 마지막 전화를 합니다. 21일차예요. 그리고 나서 실종 44일이 됐을 때 아이를 찾아요. 그럼 44일차에서 일주일 뺀 37일 아이는 살아 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는 왜 죽었을까요? 아이는 질식사로 죽었어요. 경찰은 수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건 이제 유괴범이 아니거든요. 살해범이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나타났을 때 은행 직원이 이 얼굴 봤잖아요. 그 사람의 그 말에 따라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몽타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전국에 배포를 합니다. 현상금 1,000만 원이 걸렸어요. 하... 그러던 어느 날 실종 46일차 이영호 군은 화장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송파구의 한 여인숙에서 경찰이죠? 그 왜 몽타주 있잖아요. 이 몽타주하고 좀 비슷한 사람이 제가 그 전단을 보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자마자 그 사람이 달아났는데 경찰이 좀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수사반을 파견을 했죠. 하지만 이미 몽타주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달아난 후였고요. 경찰은 아무런 이득을 볼 수 없었어요. 1992년 1월 29일은 이영호 군 유괴 사건, 살인 사건의 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되는 날이에요. 1년 동안 이영호 군을 찾기 위한 수사 인력이 9,784명이었어요. 약 10,000명 정도의 수사 인력이 총 동원됐고요. 1년 동안 이영호 군을 유괴했고 살해했다고 생각되는 용의자만 420명이었어요. 1년 동안 실시한 음성과 필적 감정만 740건이었고요. 1년 동안 배포한 범인의 몽타주만 28만 장이었어요. 결국 범인은 잡지 못하고 2006년 1월 29일 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마감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됐었죠. 이거 다시고요. 그렇게 하는 거 알아요.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 뭔가 믿게 또 해줄 거예요. 좀 믿죠. 저한테 필요 없고요. 나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어찌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떤 테이블로 뛰어가서 전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좀 지켜주세요. 아무튼 말이죠. 그렇게 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토요 미스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많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죠. 뭐 사실 토요 미스테리가 늘 훈훈하게 끝나진 않은데 아이를 잃은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